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입니다. 이른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전략인데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 모시고 한반도 문제 진단해 봅니다. 정영태 YTN 개곤 해설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미 하원이 어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한에 자금줄을 쨘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민주공화 양당이 거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찬성이 무려 419명, 반대가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원유, 그 다음에 노예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북한 해외 근로자들 그리고 자금 문제 이런 거를 강력히 옥죄다. 원유 부분에 있어서는 예. 북한으로 가는 원유 및 석유 제품도 다 금지 조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나라가 한 23개 나라입니다.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 국가를 제재하겠다.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이죠. 그리고 단 원유 같은 경우는 인도적 목적의 중유. 지난해 3월에 그 항공연료 금수 조치만 했었는데 이걸 폭을 높였죠. 그리고 북한 국적의 그 선박이 기항하는 거, 예. 미국 내 미국 관련 항구에 기항하는 것도 제재했습니다. 단 이것이 물론 좀 산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요. 근데 상원 총회 본회의 일정이 아직 안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과를 되면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 법안으로서 발효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그 전면적으로 총체적으로 압박하는 한 수단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북 제재 법안이 이제 새롭게 하원에서 통과가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의안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 북한이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된다면은 어떤 압박이 되는 겁니까? 그 북한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다면은 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미국 그 국내법 중에 가장 그 강력하고 엄격한 법 중에 하나가 아마 테러 지원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그 테러에 대한 공포라든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을 그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재지정될 테러리스트 국가로서 재지정될 경우에 첫째 그 인적 교류 외교적으로도 인적 교류라든가 이 물자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엄격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각종 그 제재 법안들이 있고 유엔의 제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제재는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진행 중이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항상 법이 있다고 해가 또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또 실행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테러리스트 국가로 재지정됐을 때는 그만큼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강력해진다. 오히려 그 이제 그것을 뭔가 이거 실천하는 데 있어서 더 심화되고 강력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도 테러 지원국이 되면은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류라든가 이러한 그 물자의 이동 자체가 테러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그 뭐 인도적인 지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제재의 대상이 사실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러리스트 국가로서의 그 어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해지면서도 보다 심화된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갖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원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한 자리에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발표를 했는데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 대북 정책,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있죠. 그저께죠.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한 데서 거기서 몇 가지가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 붕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38선 북으로 진격하려는 것도 아니다. 단 북한의 비핵화만을 목표로 한다. 그 비핵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 최대한 압박.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오늘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도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 말을 안 들으면 이것도 예. 계속 압박을 하면서 미니트먼 미사일도 시험 발사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단 전제는 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비핵화 문제는 그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맥시멈 프레서 앤드 인게이지먼트인데 예. 외교 당국자들은 이걸 이제 해석을 좀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for engagement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협상을 하기 위한 모든 압박 수단을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밀어붙이겠다. 예. 그런 와중에서 중국과의 어떤 균열이 생기면 대북 압박에 흠이 생기니까 미중 관계도 이렇게 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진핑에 대한 덕담을 계속하고 예. 이런 방안이다라고 어제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틸러슨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다면은 아, 압박보다는 거기에- 관여에 더 방점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예. 순차적으로 예. 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옥죄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체적으로 다 동원하겠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좀 하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방금 이제 김주환 기자께서 얘기를 해주는 그 소위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한다. 그러니까 대화에 초점이 점점 가기 시작했다 하는 예. 그건 충분히 맞는 말 같아요. 예.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 자체도 이 그 북한의 핵 문제 자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역시 협상을 통한 혹시 대화를 통한 예. 이런 것을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그런데 문제는 협상을 어떠한 협상이냐고 하는 것이 이전 정부하고 다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예. 생각입니다. 일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이 단순히 지금 핵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 보는 것은 그것 자체를 동결하는 그러니까 중단하는 예. 그 대가로 협상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보상을 준다든가 예. 제재를 풀어준다든가 그건 아니다. 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비핵화다. 예. 이게 이제까지 오바마 정부 때도 항상 말했는 것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와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도 바로 이런 진정성 있는 즉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그런 응답을 해왔을 때 예. 그래서 비로소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한다. 예. 뭐 군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제재든 외교적인 제재든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틸러슨 비 국무장관이 현재 북한에 가하는 압박이 이제 100%라고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밖에 지금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50%의 압박을 가한다면은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이제까지 그 나와 있는 압박 조치들은 나올 거는 거의 다 나왔다 이래 네. 할 정도로 이제 종류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네. 보다 더 그 강화한 거나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나머지 남은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많은 또 정부들이 국가들이 여러 가지 그 의회의 제재법이 사실은 통과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이행 실천하는 데는 좀 각 나라들마다 그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가 수를 더 늘리고 또 그 자체를 또 내용 자체를 보다 더 그 강하게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앞으로 이제 더 실행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는 쪽으로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된다 하는 예.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향후에도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과 같은 보조를 맞춰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는 건가요? 변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되겠죠. 그 변수가 일단 그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당장 우리가 이번 다음 주에
한국의 우리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가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냐가 변수가 하나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도 대선이 있습니다. 네. 5월 말에 이란의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 이거에 따른 중국과의 어떤 무역 문제라든가 예. 역시 미중 간의 환율 조작국이나 어떤 통상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양보점을 많이 하면 중국은 북한을 압박 기조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부분에서 어긋나면은 좀 틀어질 수 있겠죠. 왜냐? 중국의 핵심 이익 부분이 있어서 어제 홍콩 언론 보도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중국과 미국이 어떤 보장을 해준 것이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떤 2014년 이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잦아들었고요. 네. 미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군사행동을 별로 안 하고 결국은 이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도 필요하고 러시아의 협조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그 개별 국가들끼리의 어떤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 기조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에서 공조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미중 관계는 이제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북중 관계는 상당히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관영 매체인데요. 환구시보에서 보도한 사설에는 이제 북중 우호 조약도 폐기할 수 있다 하는 사설까지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총괄적으로는 최악의 경우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중조우호협력 조약이 2021년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양측의 둘 중에 하나가 군사 외침을 받으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전제를 한 건데 이것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신경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내밀한 거는 우리가 접하지 못한 북한군 신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조선인민군이라는 신문 통해서 예, 예. 북한 군인들한테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굉장히 최근 몇 주 동안 많이 했다라고 그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다 그 물밑에서는 반격 차원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환구시보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 중국의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을 어떤 반 정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도 이거를 좌시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뭐 북중 중조 우호 조약을 최악의 경우 폐기할 수도 폐기하거나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북한을 대하는 게 이제 서로 얼굴은 찌푸릴 수 있어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북중의 우호 조약도 폐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김주환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래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이 그 북한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자체는 사실은 그 북한 자체의 지역 자체가 중국의 전략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소위 그 예. 해양 진출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라든가 여타의 이런 세력들이 또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해양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그 완충지도로 될 수도 예. 있고 이런 전략적 이익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 이런 전략적 이익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예. 본다면은 과도기적으로 여러 가지 제스처는 쓸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사실은 버릴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얘기하는 대로 물론 이 환구시보에서 여러 가지 그 블러핑 형태로 예. 얘긴 하긴 하나.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실천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렵다. 예.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여러 가지 여론 자체가 북한에 대한 여론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돼 가고 있다. 예, 예.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도 물론 이런 그 여론을 무시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쭉 이래 보면은 중국 역시도 일반 국민들의 그 여론을 무시는 할 수 없다. 예. 막 이렇게 예. 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 북한을 옥죄는 어떤 그런 형태의 미국과 동참할 가능성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또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체제 보장도 해주겠다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주겠느냐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 북한이 미국을 상대해 가지고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의 어떤 그 철수라든가 소위 네. 이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러 가지 그 개입 자체를 없애게 하는데 초점이 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적으로 앞으로 이제 그 체제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은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것을 동시에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 이것이 아마 제일 조건이 되고 궁극적인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국이 과연 이러한 형태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를 그 목적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건데 여타 이외로 그냥 뭐 단순히 위협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할 테니까 이 자체를 그 체제 보장으로 생각을 한다. 이래 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받기가 사실 어렵고 받지를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역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자, 대북 공조에 있어서 사드 문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사드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하라는 그 발언 때문에 한바탕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뭐 변함이 없는 거고요. 앞으로 사드와 관련한 전국 변화, 외교 상황 변화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 며칠간 보면 중국 정부도 관망하고 있고 지금 중국의 황구시보나 그다음에 그 봉황망 영문판 사이트를 보면요.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대선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곧 선거가 있습니다만 어떤 그 후보들 중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보의 성향에 따라서 협상을 달려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 당국자들 역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어제 그저께 외교부 경상 대변인도 이런 질문이 했을 때 그거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자,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된 외교 관계의 지형 변화 짚어봤습니다.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